네, 오늘의 강연을 해주실 분은요, 인권연구소 창에서 연구활동가로 활약하고 계십니다. 돌봄의 공공성과 인권, 모두를 위한 돌봄의 길이라는 주제로 추계학술대의 의미 있는 시작을 열어주실 유은수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인권운동하는 류은숙이고요. 사회복지 관련 분들 앞에서 얘기할 때마다 약간 쑥스러운 게 제가 학부 시절에 아동복지론도 F, 노인복지론도 F 뭐 그런 전적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쑥스럽기는 해요. 예, 아무튼 네, 오늘 제가 그 돌봄과 인권에 대해서 요청을 받았는데 제가 사회복지사 분들한테 강연할 때 앞에 물어보거든요. 돌봄하고 사회복지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된 것 같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들 사회복지가 크고 돌봄이 하위의 거라는 식으로 위아래로 보통 대답을 하시는 경향이 있어 제가 가끔 놀랐는데 그런 게 아니겠죠. 가치가 서로 통하고 공동의 가치 어떤 기반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최 측에서 이렇게 어마무시한 제목을 주셨는데 아무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여기 초대받게 된 계기가 된 두 권의 책이 이제 표지에 넣어봤고요. 제가 돌봄에 대해서 인권운동하면서 관심을 갖게 된 건 예상하다시피 코로나19 때문입니다. 그 이전엔 솔직히 제가 인권운동하면서 돌봄이 저의 주제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대감염병이 닥치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난리가 났잖아요. 예. 활동지원사도 없이 격리되는 그런 것도 있고 솔직히 제가 앞에 그 책을 쓰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저랑 친한 인권 변호사가 있는데 어머님이 그 요양원에 계시는 동안 이게 닥친 거죠. 그래서 생리별을 하게 될 상황인데 어머니가 안에서 단식 투쟁하셔가지고 스스로 곡기를 끊으신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그 위급 상황 안 드시니까 밖으로 나오셔서 이제 가족 품에서 이제 임종하실 수 있게 됐는데 그런 경험 때문에 왜 장례 인사하려고 이렇게 찾아와가지고는 언니 인권운동은 왜 돌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죠? 제가 이번에 겪어보니까 이렇게 중요한 주제인데, 예, 그날이 그래서 인권운동에서 돌봄을 이렇게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는데, 근데 그 이후로 지금 이제 한 5년 정도가 지났는데, 얘기할 때마다 사람들의 반응은 또 이거예요. 또 권리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돌봄과 인권을 연결한다고 할 때는 또 하나의 권리의 이름을 만드는 게 결코 아니다. 돌봄, 권자 붙인다고 인권이 되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봄과 인권을 연결할 때 그런 식으로 권의 추가가 아니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돌봄과 인권이라고 하면 또 많은 분들이 급하잖아요. 돌봄은 24시간 1초도 멈출 수가 없는데 너무 급하니까 뭐냐면요. 이 이기담론 속에서 다들 너무 서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당장에 서비스를 늘리는 말에만 솔깃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서비스가 어떻게 하면 들어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뭐죠? 로 귀결되는 거죠.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처럼 돌봄이 부정의한 시스템을 놔둔 채로 서비스가 늘어날 리도 없거니와 늘어나는 것들이 보통 제목의 가지치기죠. 본질이나 하는 사람이나 이런 거는 달라지지 않았는데 제목만 갈라치기해서 왜 많아 보이는 그런 거 같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돌봄의 어떤 근본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면서 당장의 서비스를 요구하는 경향, 이런 식의 문제에 맞닥 드렸습니다. 그러면 돌봄에 좀 호의적이다.
나 돌봄에 갖고 좀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분들의 입장은 그러면 같은가? 아,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봄 갖고 우리가 뭘 하기가 힘든 게 일단은 돌봄에서 대표적인 당사자라고 할 분들이 돌봄 담론에 대한 거부와 저항이 엄청납니다. 왜 나한테 돌봄 받으라는 거야? 이거 되게 세요. 노인분들 중에서도 왜 자기가 움직일 수 있때까지 나 니네 손 안 빌 거야. 기대고 살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죠. 근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대표적인 당사자는 장애 당사자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자립생활과 지원을 강조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돌봄으로 돌아가라고 할 때 그 돌봄은 뭔지 아시죠? 관리, 감시, 감금 이런 걸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일 많은 담론이 뭔가요? 돌봄 노동자들이 하는 담론이죠. 또 여성들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돌봄 노동자 또 90% 넘게가 다 여성들이니까 그분들은 돌봄 담론을 왜 또 싫어하냐면 우리에게 해준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여성들은 뭐예요? 왜 우리한테 다시 돌봄을 얘기하는 거야? 나 좀 여자다움을 벗어나서 좀 인간답게 살아보고 싶은데 왜 위기라고 나한테 다시 돌봄을 얘기해? 여성 당사자한테는 이런 게 있고요. 또 돌봄 노동자는 그게 지긋지긋한 거예요.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보통 기술되는 돌봄 노동이 어떻습니까? 엄청 무시무시하죠. 그러니까 가해자로 너무 자주 등장하는 거예요. 아니면 너무 헌신적인 희생자. 이 극단의 이미지들이 자기의 이 노동과 이 돌봄의 가치를 얘기해주지 못하니까 차라리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학대자로만 호출하거나 아니면 숭고한 희생자. 그 둘 다 도움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거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러니까 뭐 처우 개선 얘기 계속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처우 개선만으로 돌봄 현장이 확 달라지지 않는 거 선생님들이 너무 잘 아시잖아요. 워낙 월급이 낮으니까 10만 원, 20만 원 올려준다고 해도 뭐예요? 쳇바퀴 돌듯 하는 컨베이어 시스템이라는 그 시스템에서 개개인이 10만 원, 20만 원을 올려받는다고 돌봄이 질이 달라지진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확충이 되고 사회적으로 이게 할 만한 일이라는 가치가 인정이 달라져야지 그 노동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돌봄 노동자나 여성, 돌봄 노동자로 주로 호출되는 여성들도 돌봄 얘기 싫어합니다. 그럼 도대체 누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돌봄 얘기를 해야 되나? 솔직히 제가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듣기 좋은 또 맞는 말 하시는 분들은 주로 남는 게 그럼 누가 남냐면 철학자나 이런 분들이 남는 거예요. 이거 진짜 맞는 말이거든요. 권리 중에서 우리는 자립이라는 게 나 혼자서 잘해요가 아니라 의존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진짜 맞는 말이거든요. 의존을 선택할 권리. 그리고 돌봄은 일방적인 게 아니라 상호적인 것이다. 이거는 뭐 페미니즘이나 인권이나 장애 철학은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이 얘기가 너무 거리가 멀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화해시킬까가 우리가 해야 될 과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철학과 가치가 밑에 깔리지 않고 돌봄 현장은 바뀌지 않거든요. 근데 돌봄 현장에서 느끼는 이것을 같이 얘기하고 풀어나가지 않으면서 원리 원칙으로만 돌봄의 가치를 얘기하는 것도 겉돌 수밖에 없다. 근데 한국 사회에서 이 두 개가 너무나 만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이 만남을 연결하는 것이 사회운동이고 조직이고 교육이고 이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모이신 선생님들이 이 만남을 연결하기 위해서 이런 주제를 잡았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돌봄의 이상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꿈 같은 얘기하지 마 그래요. 나 죽은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얘기하죠. 천국을 당일치기로 갔다 왔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노인분의 얘기처럼 이게 갔다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뭔가 우리가 할 만한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돌봄의 가치나 이상이 도달해야 될 목적지가 아니라 출발점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출발한 것의 가치지 우리가 조금 좀 노력해서 좀만 참다 보면 어느 날 그날이 올 것이야라는 식으로 돌봄의 가치와 이상을 얘기하지 말자. 그래서 돌봄은 아주 무슨 숭고한 도덕이나 윤리 가치로서가 아니라 정치적 차원에서 뭐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제도와 삶의 현실 속에서 역할과 책임과 자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얘기. 네, 그걸 나눌 때 원리가 뭐여야 된다라는 출발점으로서 돌봄의 가치를 원리로서 채택해야 된다라는 것이 변혁 전원이라는 말이 되게 무시무시해 보이지만 출발점이거든요. 요즘은 초등학교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 국민학교 다닐 때는 각도기로 이거 긋는 거 했었거든요. 아시죠? 각도기 대고 몇 도로 그으세요 하면 이렇게 하면 그쵸? 근데 그 각도기가 진짜 무서운 존재거든요. 0.1mm 0.5mm로 그었을 때 어떠세요? 출발점은 미미하나 좀 있다가 확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 돌봄의 이상을 목적지가 아니라 출발점으로 삼아야 된다. 이 핀트, 이거 표준어가 아닙니다. 핀트가 좀만 어긋나면 어떻게 돼요? 걷잡을 수 없게 각도가 벌어지면 뭐죠? 경로 이탈이 돼버린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돌봄 연구 활동을 하게 되면서 맞닥뜨린 고민들을 도입에 말씀을 드렸고요. 더 구체적인 질문들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페미니즘이나 정치경제학 연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돌봄 노동을 재해석하면서 많이 쓰는 용어가 뭐죠? 재생산 노동이라는 말을 많이 쓰시죠. 예, 돌봄 노동은 재생산 노동 맞아요. 그쵸? 그래서 핸드폰 만들고 자동차 만들고 하는 생산 노동보다 뭐예요? 재생산 노동이 더 본질적인 것이고 1차원적인 것이고 더 중심적인 것이다. 이런 거 책으로 많이들 읽으셨죠? 예, 돌봄은 재생산이 맞는데 그러면 무엇을 재생산하느냐? 뭘 재생산하나요? 네, 답이 다 친절하게 적혀 있어요. 노동력을 재생산하잖아요. 스님들 들어가시면 따뜻하고 깨끗한 이부자리 있어야 되고 다음날 갈아입을 속옷 양말 있어야 되고 밥도 있어야 되고 그게 있어야지 다음의 날의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있잖아요. 그게 돌봄 노동이죠. 뭐 우렁각 씨가 밤사이에 삭삭삭삭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근데 저는 우렁각 씨가 옛세대만 아는 말인 줄 알았는데 어느 지자체 프로젝트 이름이 우렁각 씨인 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아직도 돌봄 프로젝트에 이렇게 여성을 그것도 우렁각 씨 내가 잠자는 사이에 사각사각 모든 걸 다 해놓는 존재를 지자체의 돌봄 프로젝트 이름으로 아직도 쓰는구나. 되게 놀랐었는데 아무튼 돌봄 노동은 우렁각 씨가 하는 게 아니죠. 아무튼 재생산을 합니다. 근데 노동력을 재생산하지 않는 돌봄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저희 어머니도 인지저하 상태이시라 이제 돌봄을 본격적으로 필요하고 계신데 제가 어머니를 아무리 열심히 돌보고 데이케어 센터의 선생님들이 아무리 열심히 돌봐도 우리 엄마는 노동력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상당수 노년분들이 그렇죠. 중증 장애인들이 그렇고요. 어렸을 때부터 장애가 있는 아이들 노동력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럼 노동력 재생산이 아닌 돌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왜 저기다가 세금을 써야 되고 보험료를 써야 되고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돌봄 노동을 재생산 노동으로 설명할 때 돌봄 노동을 굉장히 진보적으로 해석하는 반면에 이 질문이 남는 거예요. 그럼 재생산이 아닌 돌봄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할 때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돌봄 노동은 그 다음 날의 노동력을 재생산할 뿐 아니라 또 아이를 낳아서 그 다음 세대의 노동력을 재생산하죠. 그것만이 아니라 돌봄은 뭘 재생산해요? 사회라는 것을 재생산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좀 살고 싶고, 예? 좀 내가 이 사회에 좀 기여하고 싶고 그런 사회를
재생산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젊고 패딱패딱하고 노동력으로 기여할 수 있을 때는 인간 대우를 해주다가 노동력으로 기여할 수 없을 때는 인간 대접을 안 하는 사회라면 그런 사회를 재생산하고 싶을 것이냐, 그런 사회에 헌신하고 기여하고 싶을 것이냐는 질문이 남죠. 그 돌봄은 바로 그런 질문에 응답하는 지식이자 실천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돌봄 노동을 사회를 재생산하는 노동으로 해석하는데 그때의 사회는 뭐예요? 하던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사회의 재생산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사회를 재생산하면 어떻게 돼요? 나이 든 사람들은 좀 빨리빨리 좀 어떻게 보험료 좀 덜 쓰시는 방향으로다가 이렇게 되는 논의들이 있잖아요. 뭐 조력사, 그러니까 외국에 도입된 법률 어디에도 존엄이란 단어는 안 들어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 심리적 경계감 때문인지 꼭 존엄을 넣는데 외국의 법에는 존엄이라는 이름 없어요. 명확하게 의사의 조력에 의한 자살, 죽음이라고 되어 있지.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식의 질문을 대충 뭉개려고 하는 그런 사회를 재생산하는 게 아니겠죠. 돌봄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뭐예요? 헐값에 사회적으로 무시하면서 중노년의 여성들을 주로 호출하는 그런 착취하고 수탈하는, 더 나아가서는 이주 배경 여성들을 착취하려는 그런 노동으로 굴러가는 사회라면 그 사회를 재생산할 가치가 있느냐. 사람이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는 데만 너무 그렇게 된 사회를 재생산하는 데 필요한 돌봄 노동이라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돌봄 노동이 사회를 재생산하는 노동이라고 할 때 노동력 재생산을 넘어서 뭐예요? 사회적인 것을 재생산하는데 그때의 재생산하는 사회는 있는 그대로 하던 그대로의 부정의한 사회가 아니라 뭐예요? 정의롭고 평등하고 모두의 인권을 존중하는 그런 사회를 재생산하는 것으로서 돌봄 노동을 재생산이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제가 돌봄에 대해서 생각하는 정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봄을 관계다라고 말하잖아요. 서비스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돌봄은 서비스다가 아니라 뭐예요? 돌봄은 관계죠. 근데 이게 관계라는 말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관계라고 하면 뭐예요? 사이좋게 지내요로 너무들 오해를 하세요. 예? 대충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더라도 좀 양보하고 참고 그런 걸로들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돌봄은 관계다라고 할 때 이 관계가 되게 무서운 거라는 거, 양날의 칼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긴장하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돌봄은 관계다라고 할 때, 예, 이 돌보는 관계 진짜 위험한 관계거든요. 진짜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목욕을 시키다가 내 뜻대로 엄마가 몸을 움직여주지 않으면 뭐지? 나도 모르게 이렇게 힘센 사람이 아기한테 찰싹하듯이 뭐지? 그런 충동을 느끼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내가 엄마가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측은하고 이런데 순간 그럴 때마다 제가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되게 위험한 관계예요. 그래서 말 좀 들어. 이렇게 되면서 뭐예요? 지배하고 억압하는 관계로 흐를 수 있는 게 돌봄 관계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돌봄을 지금 나누고 있는 두 사람만의 관계에서만 생각하면 너무 위험한 거예요. 둘로서 냅두면 안 돼야 되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로 냅두지 않는 뭐예요? 둘레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드나드는 관계. 그런 것 속에서 뭐예요? 고립과 독박을 느끼지 않아야지만 뭐예요? 저렇게 지배하고 억압하는 관계로 흐르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함께하는 향기가 되려면 뭐예요? 이렇게 하고 나면 개운하지? 우리 이거 한 번 더 해볼까? 라고 초대하는 언어를 쓰면서 인내심을 발휘하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못못을 함께 이루는 힘이에요. 예.
돌봄하는 사람이나 돌봄 의존하는 사람이 무엇을 함께 이루고자 하는, 밖에 나가서 걷자, 걸어야지 무릎 힘이 유지가 되죠. 아 귀찮아, 아 귀찮아, 귀찮아. 아 됐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한 번 더 나가보자라고 초대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와요? 이 개인의 인내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걷자를 뭐예요? 환영해 주는 뭐 주변의 사람들, 그럴 수 있는 인근 환경 뭐죠? 그리고 제가 인터뷰했던 한 단기 그 장애인 시설 단기 거기에 그 원장님은 모토가 뭐예요? 오늘 하루 종일 문 밖으로 한 번도 안 나가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나가면 위험하잖아요. 근데 뭐야? 무조건 발달장애인이라고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문턱을 나갔다 오는 게 그 기관의 룰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야지 뭐예요? 산책한다라는 것을 함께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 관계적 자율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존받는 이나 돌봄을 제공하는 이나 그 속에서 뭐예요? 뭔가를 함께 이루는 걸 느낄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상호 돌봄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차마 뭐 이러는 거를 상호적 관계라고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무엇을 함께 이루는 힘으로써 관계적 자율성이 함양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맨날 돌봄을 설교하면서 되게 개인적이고 비정치적인 관계만 강조하면서 아 부모잖아, 핏줄이잖아, 이런 식의 것만 강조하면서 개인적인 희생, 헌신, 인내만 강요하는 식의 돌봄 논의는 이제 빠이빠이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얘기 그만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돌봄에 대해서 어떤 사회 정의나 규범적인 접근이 한국 사회에는 필요해요. 근데 제가 인터뷰하면서 제일 만나기 힘든 분이 누군지 아세요? 가족 돌봄자예요. 9년, 10년씩 하신 분들 많은데 절대로 입을 안 엽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한은 쌓였죠. 근데 자기가 입을 여는 순간 가족의 수치이고 가족의 평화가 그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한테 너무 힘들었던 건데 얘기를 하면 뭐예요? 또 공치사 시작한다. 아 힘들었다는 거 알아. 이제 그만하면 안 돼? 말도 끝내기죠. 그러니까 뭐냐면 말을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개인적 차원에서 얘기하라고 하지 말고 어떤 공적 차원이 마련이 돼야 되는 거죠. 돌봄에 대한 사회 정의나 규범적 접근이라는 것이 있는 속에서 뭐예요? 그런 배경이 있어야지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돌봄 관계는 뭐예요? 보편적 관계여야 한다라는 거죠. 개인적 관계를 넘어서 시민성의 차원이라는 게, 내가 지금 돌보고 있거나 내가 돌봄에 의존하거나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거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뭐예요? 누구나 인생에서 삶 전체에서 돌봄은 언제나 떼놓을 수 없는 그런 주제라는, 그래서 시민성의 차원에서 돌봄 문제를 다뤄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하기 힘드냐 하면 누가 돌보나에서 누가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진짜 너무나 확고 부동하게 안 변하기 때문이죠. 사회가 계속 그 사람들만 호출하기 때문입니다. 보호자의 자리, 한국에서 있는 진짜 이상한 용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리고 법적인 보호자만 맨날 호출하고요. 그리고 평소에 왕래가 없거나 뭐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가족을 호출하는 이런 관계. 이래서 이 누가 돌보나의 자리에서 누가의 보편적 시민이 앉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돌봄 관련해서 무언가 변한다고 할 때 돌봄이나 사회복지 영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이 가족관계에 관한 법률의 문제나 차별금지법이나 사회 전반적인 문제하고 이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노동자가 돌봄 휴가를 낼때, 내가 누구를 돌본다라고 할 때 노동자 자신이 돌보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 없는 마음에 그런 걸 느끼는 친밀한 사람이라고 자기가 규정한 사람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집 사람일 수도, 혈연 가족이 아니어도 노동자가 내가 돌봄 휴가를 내고 싶은
싶은 그 사람이면 법에서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가족관계 증명이나 해갖고 이거 몇 초인지 다 따져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따옴표잖아요. 도대체 누가 가족인가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사회적으로 소위 진보적이라고 하면서 약간 목소리 높이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돌봄에 대한 대단한 오해를 갖고 있다고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분들은 국가 책임주의를 엄청나게 부르짖거든요. 언제까지 이렇게 간병살인을 방치할 거냐 뭐 이러면서 뭐예요? 국가가 책임져라, 사회적 돌봄을 확충해라 외치는데 저는 그때 그게 너무나 의심스러운 얘기인 게 뭐냐면 그들이 외치는 사회적 돌봄이나 국가 책임주의는요 내 손에서 가져가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손을 떠나기만 하면 국가 책임주의가 되는 건가요? 아니거든요. 내 삶에 돌봄이 포개지고 내 삶이 돌봄과 노동과 여타의 것이 뭐예요?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게 사회적 돌봄이 제대로 되는 사회인 거지. 내 손을 100% 떠나서 국가가 100% 가져간다는 건 못밖에 없어요? 시설 돌봄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내 손을 떠나면 사회적 국가적 돌봄이라고 외치시는 분들 저는 의심스러워요. 내 삶에 돌봄을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해야 되거든요. 나도 돌봄에 참여할 시간이 필요하다. 나 애들 얼굴도 못 보고 노부모 얼굴도 못 본다. 너무 장시간 노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사회적 돌봄 기관이나 이것도 분명히 지금 확충돼야 되지만 그래서 내 손을 떠나기만 한다면이 국가 책임주의는 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목소리 높이는 게 결코 진보적 요구일 수 없다. 내 삶에 돌봄을 드리게 해달라라는 요구가 되려면 노동운동이나 노동조합 멀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노동조합에서도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그분들의 생각은 이거예요. 주로 생산직에 복무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돌봄 노동자가 너무 열악한 직군이니까 우리가 그쪽에 연대해서 처우를 올려주는 것을 돌봄에 관한 일로 생각하시거든요. 아니라고. 당신들 삶에 이 돌봄을 드려야 한다. 당신도 돌봄에 참여해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동시간의 배분도 달라지고 돌봄의 배분도 달라지고 임금이나 이런 것들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프라를 까는 걸 국가 책임이라고 요구해야지 내 손을 떠나줘를 요구하는 거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제가 쓴 표현은 아니에요. 공저자인 김용옥 선생님이 쓰신 표현인데 돌봄과 인권이 모든 존재의 삶 위에 포개지도록 돌봄을 나한테 가져가 주세요가 아니라 지금처럼 징글징글하고 못 견디겠고 할만하지 않은 돌봄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필요한 거잖아요. 그 돌봄에 내가 내 삶 위에 이 돌봄이 잘 포개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사회적 돌봄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논의 정책이나 철학 방향이나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할 사람 구하기 진짜 힘들어요. 같이 앉아서 얘기하자면 뭐 정치 주제나 뭐 말 많죠? 할 말 너무 많은데 돌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요 주섬주섬 짐 싸요. 왜요? 듣기 싫다라는 거지. 고생담이 또 나오는 거야. 말 안 하려고 그래. 돌봄에 대한 공포 때문에 돌봄은 공적으로도 그렇지만 사적으로도 대화의 주제가 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마을운동에서 맨 처음 시도하는 게 뭐예요? 돌봄 갖고 얘기하기부터 시작하죠. 왜? 사적인 의제도 못 되는데 공적인 의제도 못 되니까 우리 돌봄 갖고 제발 얘기라도 시작해보자가 처음에 프로그램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돌봄에 대해서 왜 얘기하기 싫어할까요? 심판이면 공포이기 때문이에요. 눈물을 질질 짜게 만들거나 아니면 너무 무섭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돌봄 받을 용기가 우리는 모두 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내기 힘든 용기 중에 하나가 돌봄 받을 용기 아닐까요?
그래서 닥치면 돌볼 용기 같은 건 낼 수 있어요. 그래도 내가 인간이니까 도리로서 나한테 닥치면 내가 돌볼 거야. 지금 또 돌보고 계신 분도 있을 거. 근데 뭐지? 돌봄 받는 자리에 나를 놓아두는 거는 상상도 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그런 말 하는 거잖아요. 나는 돌보지만 내가 돌봄 받게 된다면 차라리 깨끗이 그렇게 되기 전에 내 모습을 유지하는 한도에서 하고 벙 뛰는 거죠. 저 조력사로. 돌봄을 어떻게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 안 하고요. 붕 떠서 그쪽으로 가버리는 이런 게 사회적 논의가 굉장히 왜곡된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봄받을 용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누가 나한테 기저귀를 갈아주면 어때? 배변 실수 좀 하면 어때?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공적 의제로 얘기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지금 국회에 가서 기저귀에 대한 권리 뭐 이런 거 얘기하면 국회의원들이 신성한 국회에서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막 그러겠죠. 근데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솔직히 공적인 의제로서 나와야 되는 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려면 전공 분야를 따지지 않고 기본적인 철학과 가치 교육이 강화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돌봄하면 맨날 사회복지, 간호, 보건복지부 맨날 거기만 불러요. 전 진짜 이상하거든요. 국토교통부 이런 데가 훨씬 더 책임이 많거든요. 저 해야 될 게 다른 돈도 많고 권력도 더 센 데가 할 일들이 돌봄과 관련해서 세고 셌는데 왜 맨날 돈도 제일 적고 사람도 없는 그런 데만 맨날 호출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데가 돌봄에 호출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공을 가르지 않고 어떤 취약성과 의존성의 다른 가치를 부여하고 인정할 줄 아는 그런 근본적인 교육이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는 누구나 약하죠. 약하기 때문에 당연히 의존합니다. 그래서 취약성도 상호 의존성도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사실인 거예요. 근데 현실에서 인권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왜 그렇죠? 인간이라니까 다 약한데 뭐예요? 누구의 취약성은 되게 불평등하게 취급받거든요. 그렇죠? 누구는 더 불평등하게 취약성을 배분받기 때문에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건 뭐예요? 취약성 자체를 고칠 수는 없겠죠. 불평등하게 배분된 취약성, 이 불평등을 고치는 게 인권적 접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어. 그렇게 생겨먹은 걸 어떻게, 약한 걸 어떻게. 그래서 취약성에다가 책임을 돌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코로나 때 그랬잖아요. 제일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게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이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우리 사회가 감염병 대비 체계나 돌봄의 시스템이 부재했다,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뭐라 그러죠? 아유, 나이 들어서 그런 걸 어떡해. 병 들어서 그런 걸 어떻게, 장애가 중한 걸 어떻게. 이건 뭐예요? 취약성의 탓을 하는 거예요. 취약성을 원인으로 돌리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거든요. 취약성에는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왜 유독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희생을 더 안 좋은 상황에서 받았어야 하는가라는 그 불평등한 취약성의 배분을 문제 삼는 게 돌봄과 인권을 연결하는 취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편적 돌봄, 보편적 인권이라고 할 때 저희 책에서 쓴 거는 아무나 돌봐라예요. 아무나 돌봐라고 할 때 이거는 주격, 목적격 둘 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어로서 가족이나 피를 낳는 가족만 돌보라는 게 아니라 뭐요? 핏줄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뭐예요? 아무나. 예. 직업적인, 전문적인 돌봄 노동자부터 뭐예요? 친구, 이웃, 낯선 타인 다 아무나의 자리에 올 수 있다라는 거죠. 목적격에도 해당하는 겁니다. 아유, 저런 사람까지 돌봐야 돼?
돌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목적격에도 누구나가 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서양에서 번역한 그 서구에서 번역된 책에는 이런 거를 난잡한 돌봄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예. 근데 난잡한이라는 용어가 그 뜻을 참 설명해 주기에 책의 맥락을 아시는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발명해낸 언어가 아무나 돌보라입니다. 그래서 돌봄 혁명이나 그런 책에 나오는 난잡한 돌봄의 의미, 주어나 목적격 자리에 누구나가 올 수 있는 그게 보편적 돌봄의 체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돌봄을 생각할 때 받는 대상, 주는 대상 이런 식으로 갈라서 일방적으로가 아니라 뭐 이 둘 다를 상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봄이 뭐예요? 시민이라면 누구나 수행하는 활동으로 상상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상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니까 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책 제목도 돌봄의 상상력이잖아요. 터무니없는 환상, 공상과 이 상상력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터무니없이 환상적으로 좋은 돌봄 세상을 꿈꾸면서 돌봄을 상상력이라는 제목을 쓴 게 아니거든요. 상상력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다 알고 계실 얘기 키다리 아저씨 아시죠? 한국사에서 또 왜곡된 얘기 중에 하나인데 키다리 아저씨가 돈 많아서 도와준 뭐 이런 거가 아니라 키다리 아저씨의 주인공은 그 소설 속에서 지금 안 쓴 용어지만 고아원에서 나고 자란 그 소녀의 시점에서 당시에 그 사회를 비판하는 사회 비판 소설이거든요. 아무튼 그 키다리 아저씨의 그 주인공인 소녀가 상상력이 되게 풍부해요. 예, 상상력이 풍부한데 상상력이 발휘되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왜냐? 18년 동안을 고아원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상상력이 멈추는 순간은 뭐예요? 보통집의 현관 앞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 보통집의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또 집집마다 사정은 제각각일 것 아닙니까? 저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저 보통의 집 안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 광경은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상 불가죠. 그렇죠? 이럴 때 상상력을 생각해 보실 때 돌봄의 상상력이라는 건 뭐예요? 너무 무서워서 상상 불가능한, 나한테 떨어질까 봐 상상하기도 싫은, 나라는 사람은 도무지 못 해낼 것 같은 돌봄에 내 몸을 맡기는 것은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이거를 넘어서서 해봄직하고 받아들일 만하고 내 몸을 맡길 만한 그런 돌봄을 상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상상력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수행하는 활동이 돼야지 뭐예요? 해봄직하잖아요. 그렇죠? 해봄직한. 그런 것으로의 상상력으로 돌봄이 이 사회에서 자리 잡는 것, 그게 보편적 돌봄이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요즘도 그러나 그러지 모르겠는데 사회복지과 진학했다, 사회복지를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 다 뭐예요? 좋은 일 하시네요. 아직도 그러나요? 네, 변치 않는 말. 그 좋은 일 하시네요는 뭐예요? 자기는 상관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넘어서는 게 상상력이에요. 돌봄도 그래요. 아유, 대단하시네요. 뭐 이러잖아요. 대단한 게 아니라 뭐예요? 누구나 자기 삶에서 수행 가능한 활동으로 상상해 봄직하고 내 몸을 맡길 만한 그런 거여야 되겠죠. 예, 그리고 돌봄과 인권 강의니까 인권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막바지에 잠깐 넣었는데 이거는 요점만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인권 되기 싫어요. 왜 그렇죠? 자신들의 활동을 너무나 통제하는 것 같고 뭐 의존자만 인권이 있냐? 우리한테는 인권이 없냐? 이런 식으로 보통 얘기가 되는 게 왜 그래요? 이게 권리 대 권리의 대결이나 싸움처럼 이게 인권이라는 개념이나 언어가 현장에 잘못 받아들여지고 잘못 소통되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건 내 권리인데 네가 뭔데? 당신은 됐고 책임자 나오라고 그랬고 됐고 법원에서 만납시다. 이런 식의 언어로 점철된 관계가 현장에 많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그게 인권이에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권을 빙자해서 뭐예요? 자기가 하고 싶고 갖고 싶은 것을 하나라도 더 받아내려는 아전투구거든요. 그거는 인권이 아니에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얼음이 돼서 그거를 응대를 하지 못할까요? 그거는 인권에 대해서 자신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뭐 지금은 인권교육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마디로만 말씀드리면 모든 권리를 인권으로 오해하고 라이츠 토크라고 해서 있는 이건 미국에서 나온 책 제목인데 입만 열면 권리 타령하는 문화를 가리키는 거예요. 저기서 라이츠는 인권하고 상관이 없어요. 대결과 갈등, 네가 가지면 나는 잃는다. 하나라도 내가 더 뺏어야지. 이건 인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권자를 다 붙인다고 인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인권은 뭐예요? 모종의 아주 특수하고 한정된 권리인 겁니다. 진짜 핵심 중에 핵심만 우리가 인권으로서 해야지 뭐예요? 공유되는 가치가 될 수 있는데 사람들이 단순히 법적이고 계약적인 권리까지를 전부 다 인권으로 싸잡아서 말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권리자 주장이 들리면 주눅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 쓰는 사람 말 들어주려고 그러고 이게 악순환을 부르는 거예요. 왜? 효능감을 주면요. 그 다음번엔 소리 더 질러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권리도 아니고 인권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런 제대로 된 인권 교육이 현장에 자리 잡을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런 거 인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더 갖는 거, 재화 서비스, 돈, 서비스 하나라도 더 갖는 것은 결코 인권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제가 그 흥부놀부전 얘기를 예로 드는데 얘가 너무 오래돼서 바꿔야 됐는데 새로운 거를 만들지 못했어요. 그 흥부놀부전에서 보면 흥부가 밥 얻으러 갔을 때 놀부 부인한테 싸대기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슬픈 장면은 그 밥알을 긁어먹죠. 화내는 게 아니라 인간한테 어떻게 이렇게 대우할 수 있냐고 따져야 되는데 이걸 긁어먹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문은 이거예요. 흥부가 뺨에 붙은 밥알을 긁어 모아서 먹었더니 WHO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일일 영양 칼로리를 채웠다. 그러면 흥부는 밥에 대한 권리가 충족됐다고 말할 수 있느냐? 다들 아니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거 뭐예요? 내가 더 많은 재화 서비스를 갖는다고 인권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 킬로칼로리는 모자랄 수 있어. 찬이 모자랄 수도 있지만 소반에라도 차려서 같이 동등하게 둘러앉아서 밥을 먹었을 때 흥부는 먹을 인권이 존중됐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게 인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권이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어떤 관계? 상호 존중의 의례가 오가고, 예? 그럴 수 있는 거. 그래서 인권을 논의하는 것과 좀 전에 말씀드린 이건 내 권리인데 네가 뭔데? 식으로 나오는 막가파 주장과의 차이는 뭐냐면 번역해 보면 돼요. 권리를 인권을 주장한다라는 거는 나는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다라는 말과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돌봄의 인권으로 주장할 때는 뭐예요? 이러저러한 돌봄이 이루어지는 관계를 존중하는 사회 속에서 살고 싶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그 라이츠 토크로 되면 뭐예요? 뭐죠? 저 사람이 모욕감을 느끼든 말든 뭐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하나라도 더 받아냈으면 좋은 목소리 큰 사람이 서비스를 한 개라도 더 받는 사회에서 살고 싶다. 지옥이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인권에 대한 논의는 어떤 사회를 원하는지에 대한 논의와 같다.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훈련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 시간이 다 된 것 같기 때문에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뒤에 또 있었네. 네. 예.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 카드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죠? 그냥 권자만 붙인다고 인권이 되는 게 아니다. 돌봄이 중대하다고 그래서 돌봄 플러스 권, 돌봄권, 인권이 되는 게 결코 아니다. 돌봄과 인권이 만나기 위해서는요. 돌봄은 인권으로 변화하려면 어때야 돼요? 지금하고는 다른
차원으로서 돌봄을 생각해야 되고요. 인권도 뭐예요? 그간의 인권은 솔직히 말하면 저거잖아요. 자립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기 행위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을 권리의 주인으로 생각했잖아요. 그게 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권은 인권대로 변하고 돌봄은 돌봄대로 변하면서 서로에게 다가와서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만나게 되면 뭐예요?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내놔라가 돼버려요. 예, 근데 단순히 뭘 내놔라는 그게 권리의 인권의 주장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단순히 내놔라라고만 하는 그런 사회는요. 별로 살기 좋은 사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삶에 돌봄과 인권이 어떻게 포개해질까? 그것을 같이 고민하고 같이 이루려는 사회가 우리가 돌봄과 인권이 겹쳐지는 내 삶과 포개지는 그런 사회에 대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 그러면 너무 빨리 해서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귀한 강의 정해주신 우리 유은숙 활동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로 네.